협업과 소통에 필요한 신뢰받는 리더의 설득 스킬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제가 작업을 좀 시작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핵심은 사실 리더십과 설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뭐 50분 동안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제가 이 책에서 프롤로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제가 프롤로그에 아주 간단하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고 리더십보다 리더고 기술보다 태도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 좀 드리면 메신저라고 하는 리더의 태도가 설득 스킬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라는 부분에서 이 리더의 이 태도가 그래서 참 이 존 러스키라는 제가 학자를 참 좋아하는데 뭐 원래는 미술학 교수지만 이제 평론가로 활동했던 영국에 내 안에 진심이 있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이 키워드가 사실은 우리가 자꾸 어떤 스킬로 집중을 하는데 이제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라. 그래서 설득 이전에 납득이다. 내 안에 어떤 확신과 소신이 있으면 그 부분의 전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시대가 좀 안타깝지만 너무 현란하고 현혹적인 어떤 스킬이라든가 화술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천착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발음이 어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확신과 소신이 있으면 그 부분은 말의 언어가 아니라도 몸의 언어로 전달이 된다. 여기 이제 프롤로그로 제가 작성했던 부분들인데, 뭐, 자, 화면을 꺼주신 분도 계시고, 화면을 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신청자가 약 30명 정도 됐어요. 신청자가. 근데 저는 확실히, 제 예측이 맞는 것 같아. 한 반은 안 올 거다. 노쇼로 될 것,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켜신 분들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 미나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게요. 미나리. 미나리.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진짜 독한 분들이네. 야, 이, 윤여정 씨가, 윤여정 씨가, 수상했던,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참 윤여정 배우를 좋아하는데, 제가 책 초반에 첫 장에 미나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나리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단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또 스페셜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우리 일상과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일 수 있는데 없더라고. 그러면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영화 스토리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누구나도 상식적으로 접하고 일상에 접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었고 두 번째가 표현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리더의 구성원의 설득의 핵심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이라는 거죠. 그 최고의 설득은 정직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여러 가지 스킬, 뭐 스토리가 있겠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킬은 조금 떨어져도 네. 우린 설득에 대해서는 또 인간의 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좌뇌와 우뇌의 영역이 다른데요. 대부분 다 남성분들은 좌뇌가 좀 뛰어나시고 여성분들은 우뇌가 좀 뛰어나십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부분인데 좌뇌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담당합니다. 그 우뇌는 뭘 담당할까요? 반대적인 부분이겠죠. 정서라든가 감정, 느낌 뭐 이런 걸 담당합니다. 그럼 실제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놀랍게도 두 사람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넛지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죠. 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노벨수상을 받았는데 자 혹시 또 넛지를 읽어보신 분? 책 넛지. 또 책 얘기 나오니까 안색 많이 안 좋아지죠, 그죠? 네, 넛지가 소위 말하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툭 찌르기인데 설득의 스킬인데
이 리처드 셀러 교수가 우리나라에 강의하러 왔었어요. 요 리처드 셀러 교수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내야 들을 수 있는 강의였는데 그 동아일보의 친한 지인분이 오늘은 이제 안 들어오셨는데 그 형의 도움으로 강의를 듣는데 딱 한 문장이 기억 남는데 이것도 제 책에 남겼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생각보다 멍청하다. 그러니까 대단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것 같지만 굉장히 좌뇌적으로는 뭐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잘하는데 엉뚱하게 우뇌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설득은 우뇌를 자극했을 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그래서 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900년대 프랑스 파리 미라보의 거린의 실화라고 합니다. 그 실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거린이 앞에 팻말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런 팻말을 써놓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이제 구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 팻말을 다시 써가지고 팻말을 다시 걸어줬어요. 새롭게. 그래 일주일에 딱 갔더니 무려 3배에서 4배 이상 수익이라고 표현할게요. 수익이 더 늘어났대요. 어떤 팻말을 썼을까요? 힌트는 운해겠죠. 운해를 자극하는 문구인 봄이 오는데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를 바꿔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는 표현은 좌뇌적인 접근이죠. 그러면 봄이 오는데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운해적인 접근이겠죠. 자,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보시고요. 여성분이 돌고 있죠. 자, 질문 드리면 바로 자, 이 여성분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왼쪽으로 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도시거나 왼쪽으로 둘 중에 하나 도실 겁니다. 자, 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오른쪽? 아니다. 무슨 소리냐? 왼쪽으로 돌고 있다. 왼쪽으로 돌고 있다. 그쵸? 보시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김현진 대표님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왼쪽으로 돈다는 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쵸? 우리 구자룡 박사님도 왼쪽으로 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계속 오른쪽으로 도시고, 어떤 분은 계속 왼쪽으로 도실 겁니다. 자, 이게 좌뇌형, 우뇌형의 가장 대표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도시는 분은 우뇌적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뇌형이다. 그리고 좌측으로, 왼쪽으로 계속 도시는 분 있죠? 이분은 좌뇌형이다. 그러니까 그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뇌의 어떤 비중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뇌적으로, 어떤 사람은 좌뇌적으로. 좀 재밌는 질문. 테스트죠. 이게 왼쪽으로 자,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던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돈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히 균형감 있는 어떤 뇌의 활성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계속 바뀌죠. 우리 혹시 김혜준 대표님 바뀌셨나요?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바뀌는데 어떤 분들은 바뀌기도 해요. 이분은 왼쪽의 활성화, 오른쪽의 활성화가 좌뇌 우뇌가 균형. 근데 저는 우뇌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설득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공감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을 때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잘 먹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프적이고 계량적이고 수치적인 게 오히려 더 강력한 파워풀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혹시 또 드라마 얘기 아주 재밌게 봤는데 자, 혹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혹시? 진짜 무서운 분들이네요. 일만 하시고 강의만 찾아 돌아다니면서 강의만 들으시는 독한 분들. 스토브 리그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설득과 협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번 넷플릭스라든가 요즘은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친한 지인 형이
정 대표 이거 도움 될 거야. 한번 봐봐. 그래서 보게 된 거야. 예. 핵심이 뭐냐면 여기 이 배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이제 신임 담장입니다. 예, 새롭게 단장으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최하위 팀의 야구팀을 맡게 돼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임동규라는 국가대표고 이 친구가 강둑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신임 단장인 백 단장이 딱 들어가자마자 소위 말하면 퇴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스태프과 팬이 엄청 반발해요. 왜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 이 스토브 리그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롯데자이언트의 임동규가 이대호 선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임동규 선수는 대단한. 그래서 모든 사람 들고 일어나요. 예, 백단장한테. 근데 이 백단장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냐면 잘 보세요. 이건 뭐 책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더 네, 확실하실 텐데 이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타율에 3할 칩니다.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스태프들과 거센 반발인데 이 백단장 어떻게 설득하냐면 월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시즌의 숫자들을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팀의 결정적일 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절매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냈다. 예, 이런 부분으로 설득이 나오고 두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야구장에 있어서의 중장거리 홈런형 타자라고 하지만 야구 펜스가 연장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제시하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성적인 부분들을 분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니체의 이 얘기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인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영국의 유명한 통계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사계는 통계다. 어떤 식으로 통계를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기회가 되시면 스토브리그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한 분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책에도 이렇게 썼습니다만, 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빛나는 것이 모두 황금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이고 리더는 그걸 끊임없이 다양한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챕터 중에 이 챕터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본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키마라고 해서 인식의 범주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어떤 인식, 어떤 지식과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게 결정이 나 있어서 이것을 끊임없이 오류를 배우고 이제 편향을 하게 되는데 더더욱 더 놀라운 거는 인간은 굉장히 인지적 구두소래요. 뭐죠? 귀찮은 점이 있답니다. 생각하길 귀찮아한대요. 놀라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사입이 뭐 교주라고 해야 될까?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단히 우리가 귀찮아주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인데 인지적 오류를 범하는 게 이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 이래죠. 괜찮은 외모면 괜찮은 성격이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저는 콩깍지씨였다 이러죠. 이 콩깍지가 몇 년 갈까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 갑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계속 잘해줘. 결혼했는데 여자분이 너무 잘해줘. 계속.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콩깍지가 씌이는 동안은 이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후광 효과와 같이 결부가 되는 거죠. 이쁘면 괜찮을 거예요.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쪽 부류는 좀 미남 미녀, 한쪽 부류는 약간 추남 추녀, 이렇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형량을 비교해 봤어요. 많게는 2배, 적어도 1.5배. 그래서 신체적 외모라든가 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높은, 예, 그래서 상당히 인간은 인지적인 부분의 오류와 귀차니즘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보통 이렇게 리더로서 설득을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 그 구성원들의 지식 체계, 스키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걸맞게 인지적인 활성화해야 된다. 예, 책 내용을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워낙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이성적으로 말하지 말고 흥미롭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장에도 그걸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위대한 리더 중에 신뢰받는 리더로서 최고의 설득 스킬을 보여준 사람은 2분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이에요.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었어요. 근데 몇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친밀한 단어와 용어를 많이 써줬고, 두 번째는 이거를 흥미롭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이제 전문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는데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간에게는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 인간으로서 설득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이론의 내용과 과정이 있는데 거의 대표적인 이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이 부분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아주 어떤 대표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접근 동기는 뭔가냐? 무언가 얻고 싶어 하는 거죠. 회피 동기는 뭔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접근 동기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무언가 이익을 얻고 싶어 하고 무언가 놓치고 싶지 않은 접근 동기인데, 사실은 인간은 접근 동기보다 회피 동기가 훨씬 큽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주식 하시는 분? 주식. 아, 진짜 놀랍네요. 한 번만 남은 시간 카메라 꺼놓고 있으니까 뭐 볼 수가 없으니. 네. 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 대표님, 사업도 하시고, 주식 투자도,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별로 안 좋죠. 요즘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저도 지금 마음고생이 심한데,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현 대표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급전이 필요해요. 갑자기 큰 급전이 필요한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10종목 중에 5종목 오른 종목이고 5종목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급전이 필요해. 자, 오른 걸 팔까요? 내린 걸 팔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계속 오르는 게 있고 계속 떨어지는 게 있어. 자, 어떤 걸 팔까요? 떨어지는 거를 팔겠습니다. 아, 진심이세요? 네. 최근에 그랬거든요. 오늘 저자 강연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그럴 때는 오르는 걸 판다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 대단히, 투자 원칙에 굉장히 잘하는 분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뭐냐면, 회피 동기가 더 강하다라는 게 손실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식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하고 다르게 대부분 오른 걸 팝니다. 저도 그래요. 증권회사에 있었던 저도 오른 걸 팔아. 왜 그럴까?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회피 동기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의 결정적인 증거를 또 하나 말씀 좀 드려볼까요? 바로 홈쇼핑입니다. 우리 많이 당하죠. 저도 지금 오리가 쌓여가고 있어요. 홈쇼핑, 마지막 기회. 자, 요 마지막 기회가 뭘까요? 요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데 뭐냐면, 이 가격을 내가 사지 못하면 미래에 가격이 인상된 걸 사기 때문에 나는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미래에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을 내가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잡습니다. 사람은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가 훨씬 강하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요거는 너무 이제 머리 아프시니까
뭐 가급적이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쭉 내용들은 다 나오는데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는데 뭐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만 보실게요.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생리적 메슬로우 뭐 생리적 욕구 1단계, 예? 그쵸? 안전 욕구, 제일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허치보고는 또 동기 요인이라고 해서 뭐죠? 일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와 가치가 동의가 됐을 때. 엘더프 이해할지. 그래서 성장의 욕구가 가장 컸고요. 성취의 욕구가 가장 컸어요. 자, 이거의 핵심 한마디로 표현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치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친다? 표정은 절대 안 바치겠다는 표정이신데, 어? 남자 누구에서, 그렇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죠. 여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요. 여자는 보통 자식이 많이 나오던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랑받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서 인간은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 동기의 내용이 굉장히 어떤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욕망 중에 인정욕망, 존경욕망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야. 자, 동기는 내용과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프로세스죠. 리더에게 공정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여기 스마트 기법 나왔는데 목표는 자발적으로 세웠을 때 가장 동기부여가 되더라.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들은 또 책 내용을 또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들 계속 공정함. 자, 언어인과 프레임이라는 챕터에서는 이 내용을 제가 실었어요. EBS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이렇게 내용인데 언어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한쪽은 물의 그룹, 한쪽은 예의 그룹에서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물의 그룹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예의 그룹은 굉장히 공손하고 양보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이걸로 해서 문장을 한 5개 이상 만들어 봐라. 근데 이 실험이 뭐냐면 놀랍게도 이 문장을 다 작성을 끝내고 나서 일부러 실험 이제 참가자들과 일부러 부딪히게 한 거예요. 이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예. 그런데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야. 이 두 그룹의 행동이 공손함과 양보, 예의로 문장을 만들었던 이 예의 그룹은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갔는데 공격과 무례와 침입이라는 이 부분의 무례 그룹은 상당히 거친 어떤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핵심은 뭐냐면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카다브라는 뜻이 뭐죠? 아브라카다브라? 여성 걸그룹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브라카다브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하는 대로 내 몸도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제가 써놨던 입버릇 이론입니다. 말을 반복하면 우리 뇌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결정체도 따라가더라는 거야. 언어적 프레임의 좋은 예시는 제가 책에 부시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느낌 오시죠? 부자들의 세금을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반발이 쌓였어요. 근데 인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세금 구제라는 표현을 쓰니까 반발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죠. 서민들조차 세금 구제라는 표현에 이 구제라는 용어가 상당히 뭐죠?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의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선택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독일에서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2년 안에 해고한다. 근데 어떤 데는 2년 안에 비정규직 대상으로 2년 안에 해고한다. 어떤 조직에서는 2년 안에 정규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용어를 썼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한 뭔가 이런 행위와 행동들이 달랐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는 뭐 유명하죠. 멋진 말 아닙니까?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에 있었다. 그래서 일단 말로 죽이고 들어가는 놀라운. 타이슨도 이런 비슷한 말 했었잖아요. 아니구나. 타이슨은 뭐 좀 다를 수 있는데 타이슨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멋진 계획을 있다. 모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진짜 탈쓴다.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야, 요것도 그래서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제가 아는 그 표준협회 그 예전 직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하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면 제가 오늘 강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한테 한번 꼭 이거 한번 해보라고 싶어요. 무인 아이스크림이 워낙 요즘 도난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뉴캐슬에서 실험했는데 무인 판매대 앞에다가 사람 눈 사진과 이 꽃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붙였어요. 판매액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랍게도 3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저게 분명 사진인 건 아는데 저게 분명 그냥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진짜 사람 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림이고 사진인 건 아는데 나를 보고 있다고 느껴요. 이게 거울 신경세포.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인간은 진짜 생각보다 멍청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뭐 굳이 여러 예시를 안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연애 때처럼 계속 잘해줄 줄 알았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남자들은 왜 아시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여자한테 자기 하려고 온갖 뻥칼 날리잖아. 뭐 대표적인 거짓말 뭡니까?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날 저녁부터 설거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어요. 왜 뭐냐? 인간은 똑똑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거울 신경세포. 야, 그래서 이게 참 요거 가지고 활용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웃게 되면 같이 웃게 되고 인상 쓰면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건 자꾸 밝게 웃고 미소 짓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밝아지고 미소를 지는데 계속 우울하고 계속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분은 나 또한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좀 우리가 자제한다 그럴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설득 스피치의 침묵. 저는 최고의 설득은 침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시 미국 오바마의 51주 침묵 연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뭐 특별히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나 설득에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 신나게 네. 근데 2011년도에 애리조나에서 이 크리스티나라는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51초 동안 침묵을 하는데 이 오바마가 원래는 정파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눈빛과 표정만으로 애도의 그 부분을 보내서 진짜 정파를 초해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요거 그냥 스킵을 할게요.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오바마의 51초 침묵 연설 진짜 51초 동안 침묵합니다. 예. 51초 동안 침묵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와 정말 엄청난 호응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도록 하고 우리 리더로서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또 파워풀한 게 사진과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합니다.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거 책 그 관련돼서 이렇게 참 출판사 사장이 저를 많이 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출판사 사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책이 옛날보다 잘 안 나간다라는 거야. 근데 왜 안 나갈까? 우리가 그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텍스트라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텍스트에서 보이스에서 비주얼로 넘어왔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진, 눈에 보이는 영상.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제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좀 식상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짧은 영상 하나가 강력한 설득 힘을 발휘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 사진.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 하나가 촉발시킨, 네, 그렇죠.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 짓게 합니다. 미국이 이 사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철수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진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부터는 조금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실제로 독수리와 소녀라는 이 필리처상을 받았어요. 이 기자가.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필리처상을 받은 이 기자가 이 사진 하나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 자살해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 근데 그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독수리가 이 아이가 아사 직전에 기다리고 있는 이 사진, 그래서 아프리카의 엄청나게 마음 아픈 상황을 전달하고자 했던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해요. 필리처상을 했던 기자가. 근데 그 부분을 싹 배제시키고 애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냐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이 사진이 몰고 온 파장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듭니다. 뭐죠? 아프리카 기아 난민에 대한. 네. 자, 세 번째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실제로 시리아 난민 아이의 어떤 사진입니다. 저는 책에서는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실었었는데 이 사진 하나로 뭐죠?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메르켈 총리의 발표를 이끌어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단히 엄청난 사진과 영상은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텍스트로 던지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제 챕터에도 썼는데 최고의 설득은 질문일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을 연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납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설득의 힘은 질문인데 요 예시표는 피터 더러카나는 경영의 구루죠. 네.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CEO들에게 멘토링을 하게 되면 잘 던졌던 질문이랍니다. 네. 실제로 왜 일하는가는 누가 제일 많이 던지냐면 일본의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경영의 신이 책으로도 냈었죠. 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왜 일하는가? 책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하네요. 분위기 많이 안 좋아지네요, 또. 그렇지 않아도. 네, 근데 짧은 아주, 그거니까 도서관에 가서 한 30분이면 읽으실걸요? 우리 선생님들 워낙에 강의만 좋아하시는군요. 연휴 전날 강의 들으러 오신 독한 분들. 책은 안 읽고 강의만 들으신 놀라운 분들. 그쵸? 사실 강의가 책에 한 1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요 질문도.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요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번 달, 저저번 달에서 스타트업들, NH 농협에서 후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고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했거든요. 조직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 이제 연구 분야니까, 이제 조직 관리와 관련돼서 요 질문을 제가 던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그들에게 통찰할 수 있는, 그리고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인슈타인의 질문도 한번 놀랍죠? 빛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하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인생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존 러스킨, 아까 프롤로그에서 나왔죠? 내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설득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근데 존 러스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확인하고 인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간을 가장 가깝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인한다 그럴까, 시험한다 그럴까, 하는 질문이 바로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강의를 좋아한다고 하시겠죠.
독한 분들.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것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이 얘기 참 좋아합니다. 이게 비슷할 수 있는데요. 나를 만든 건 나다. 오늘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막 나오네요. 저자 강연했는데 뭐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다들 입만 벌리고 계시고. 네. 아무튼 네,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설득하는 리더, 구성원 설득을 위해서는 진짜 말 안 듣는 구성원 설득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득 심리가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본인 리더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 왜 구성원을 내가 설득하려 하지?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지? 이 질문에 스스로 먼저 답을.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즉시적인 어떤 질문보다는 이런 어떤 선행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리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서 셰익스피어 진짜 스피어 형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의 언어의 황제죠.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자, 요거는 너무 내용이 이렇게 핵심적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반면에 기회가 되시면 하여튼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3단계 프로세스로 했습니다. 설득의 정석 3단계 프로세스 TAV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질문과 경청 세 번째 밸류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곡성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것도 내용이 좀 많은데 구성원들한테 잘 통하는 설득 심리 그래서 아까 손실회피 심리 얘기했죠. 마지막 기회다. 이 이상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고 다수동자 심리는 뭐 군중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다른 조언도 했어. 다른 팀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거야. 뭐 했던 부분들. 권위의 복종 심리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건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세월호 참사죠. 아이들도 몰랐을까? 이대로 계속 침몰이 되면 수장되는 건데 그 선장 뭐 기관장 뭐 그대로 유지해라.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 이 권위의 이 복종한 심리가 대단히 큽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부분에 혹시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나 아렌트는 소위 말하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철학 학자입니다. 근데 악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히틀러만이 악이 아니라 그를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왜 그를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갔냐? 권위에 복종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나오면서 그 또한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라는 거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난 독가스 뿌리라는 거 뿌렸다. 그래서 악은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성이 있다. 자, 메르끌림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거,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복장, 최고의 바디랭귀지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구동존이는 협상의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끊임없이 상대방과 공통점을 확인해라.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게 하면 뭐가 생기냐? 신뢰가 형성이 돼서 설득 심리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스킬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넣었는데요. 강력한 설득 스킬 중에 대표적인 게 메시지 수식을 잘라. 이거는 아시겠지만 형용사 부사를 많이 써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이거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참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사와 형용사를 많이 썼을 때 상당히 설득 스킬로. 두 번째 라벨링 전략은 이게 한국 사람들 진짜 약합니다. 뭐죠? 제가 평소에 진짜 좋은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보험사에 있을 때, 증권회사에 있었을 때 고객 설득을 할 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라벨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죠?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돌고래
어디 매장에 딱 들어왔어. 그럼 판매점에서 판매원들이 자주 하는 건 뭐죠? 아, 아버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시네요. 아버님 너무 멋진 분이시네요. 아이 이렇게 데리고 주말에 자 뭐죠? 라벨링을 묻히는 겁니다. 우리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부채 전략은 뭘까? 상호성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번 빚지면 반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 먼저 센 걸 얘기하고 그냥 나머지 야금야금 전략은 이제 하나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야 50원만 빌려줘. 야 근데 100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야금야금. 장소 전략은 뭐 분위기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좋은 장소 전략. 야 혹시 기사 보셨나요? 요하네스버그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 혹시 보신 분 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본 거거든요. 어떤 남자가 맥도날드 그 저기 뭐죠? 맥도날드 그 매장 안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딱 그 햄버거를 시키려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반지 들고 청혼을 한 거예요. 자, 결과 어떻게 났을까요?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 여자 청혼을 받은 여자는 맥도날드 시키려고 이제 버거킹 주자 뭐 버거킹이래. 하여튼 뭐 뭘 달라 그랬겠죠. 불고기 버거를 달라 그랬겠죠. 근데 그 어떤 남자가 뒤에서 반지를 딱 들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미친 거죠. 맥도날드라는 너무나 이렇게 일반 대중들 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공간에서 청혼을 하면 그걸 들어줄 여자가 있을까? 정말 제가 남아공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가끔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와, 맥도날드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근사한 뭐 그분이 뭐 레스토랑 바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은 뭐 롯데 타워라든가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근데 맥도날드는 정말 아니죠. 예를 들면 네. 그건 자 냄새 전략 요거는 좀 여러 얘기를 넣었었는데 이거는 우리 어릴 때 많이 당했어요. 언제 당했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하면 또 연식이 나오나? 아직 초등학교라고 해야 된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아시잖아요. 학교에 딱 나오자마자 뭐죠? 떡볶이 냄새하고 오뎅 냄새가 확 오잖아요. 뭐 애들아 먹고 가. 그냥 먹으러 가. 자, 그래서 냄새 전략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려면 그래서 향수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된다. 예. 시간 진짜 빨리 가네. 벌써 이제 50분이다. 역시 한 4, 50분 정도 되면 시계를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제 한 번 쉬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눈에 분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 이거 뭐 끈질기게 아시겠죠? 행운이라는 운자는 움직일 운자예요. 그래서 움직여야 똑같죠? 설득도 많이 반복해봐야. 저 화법도 뭐 너무 익숙하실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 화법, 프랩 화법 아시죠?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 포인트.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주장해라.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샌드위치 화법. 이거 강력하니까 한번 한번 찾아보시면 예스바 화법, 긍정 화법. 스토리 화법은 말할 것도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수 부처님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최고 연설가 되는 건 그들과 친밀한 단어를 쓰면서 용어와 예시. 그래서 핵심은 메시지의 간결함과 흥미로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 이걸로. 빈센트 반 고흐. 자, 질문 드릴게요. 빈센트 반 고흐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에 팔립니까? 그죠? 네. 고흐가 살아 생전에 작품을 몇 개 팔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작품. 놀랍습니다. 그림도 안 좋아하시고, 책도 안 좋아하시고, 오로지 강의만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도 뭐 그림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놀랍게도 딱 한 점을 팔았답니다. 그 한 점도 여동생의 친구. 팔아준 것 같아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은 뭐 절대적인 어떤,
반열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things are done, 뭐 영어보다 요거를 이렇게 하죠. 뭐. 위대함은 소소함이 모여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위대함은 소소함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았을 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놀랍게도 또 마무리 짓까요? 그래서 혹시 뭐 아시겠지만 필요하시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멘토링 코칭 센터 해가지고 개인한테 물어봤는데 기업한테 유료 받고 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글 신청하시면 요일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신영 교수님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